정말 그 채용이 잘 됐어도 채용 자체가 필요 없는 채용이었을 수 있고 이런 직군의 몇 년 차 정도면 어느 정도로 적당합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만약에 조언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류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잠 못 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인사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시자 인사 전문가이신 박예선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네, 좀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하이텐션으로 갈 거예요. 네네.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인사예요, 그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초기에 정말 사람이 전부니까요. 그쵸. 자본금이 뭐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인사가 고민이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인사가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실까요? 사실은 모든 첫 단추는 채용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채용에 대한 질문이 다른 어떤 사이즈의 기업보다도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채용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막 삼선처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채용이라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을 좀 얘기를 드려보면 사실 채용할 수 있는 뭐 루트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아시잖아요. 뭐 주변 분 추천이나 원래 아시던 분들하고 믿음을 기반으로 그쵸 할 수 있다는 게 최고라는 것도 이미 정답처럼 알고 계시고 뭐 그런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정말 근본적으로 채용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채용을 뭐 사람인에서 해야겠다, 잡코리아로 해야겠다 이런 건 사실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건 내가 일단 대표로서 혼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대표든 공동 창업자든 우리 사업 로드맵하고 같이 궤를 맞춰서 갈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우리 나의 동료가 되라라고 모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같은 루트로 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직무는 정말 핵심 직무가 될 것이고 어떤 직무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고 중요하긴 한데 올해는 필요 없고 내년쯤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고민을 정말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용을 시작하셔야 정말 그 채용이 잘 됐어도 채용 자체가 필요 없는 채용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실수를 방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봐라. 네, 어차피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을 하시고 뭐 5개년 로드맵은 이제 뇌피셜로만 아마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핵심 직무와 비핵심 직무를 먼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당장 필요한 핵심 직무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핵심 직무를 아웃소싱이나 뭐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동 창업자 내지는 정말 전략적인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정말 피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까지 생각을 하셔보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스톡옵션을 주는 뭐 지분을 주는 이런 조건까지 생각하고 채용을 시작하시는 그런 직무가 있으실 거고 약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잘 모르겠고 혹은 뭐 도움이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은 사실 또 아웃소싱이나 외주로 하는 게 대표님들 인사관리에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채용을 먼저 시작하고 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각각의 직무에 맞는 채용 방식과 루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관문 채용을 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고민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대표님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인데 계약서를 쓰실 거잖아요. 근데 고용의 관계로 하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시게 될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탁 막히시는 거죠. 뭘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라는 건 어쨌든 고용계약서도 양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수습기간 도중에 뭐 평가에 따라서 뭐 계약 해지
조건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문을 잘 구성을 해서 네. 계약서에 넣으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네. 그렇게 입사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일단은 또 채용하는 날에 작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비밀 유지 이런 오케이.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인 경우에 그렇죠. 사람 하나가 그 기술 가지고 다 들고 나가면 모든 게 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단추를 깰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뿐만 아니고 보통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서약서 쓰죠. 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고요. 최근에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영업비밀을 빼간다든지 제3자에게 공유한다든지 기밀한 내용을 블라인드나 아니면 잡코리아 이런 데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향후에 채용까지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서약서에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되겠네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네네.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또 이것도 민감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급여 부분, 보상 부분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으쌰으쌰해서 같이 시작을 했더라도 네. 또 급여 인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입사하기 전에 협상할 때부터 또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그렇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급여는 뭐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정보는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직군에 몇 년 차 정도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컨피덴셜 자료이기 때문에 오픈은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들이 뭐 크레딧잡이라든지 원티드라든지 뭐 사람인 연봉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인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연봉 정보가 잘 돼 있고 네네. 원티드는 직군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 좀 기준점을 좀 정하고 갈 때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크레딧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경쟁사를 알고 있는데 혹은 관계되는 유관한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특정 회사를 타겟해서 찾아보기에 오케이. 그래도 크레딧잡 네. 좋은 정보네요. 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평성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한데 내가 왜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처우를 못 받고 있지? 나는 스톡 옵션을 왜 안 주지? 거기에서 사실 내가 좀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면은 그게 사실은 절대적인 금액이 적은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비밀유지 서약서 말씀 주셨는데 그럴 때 내 연봉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비밀 유지 네. 조항도 같이 넣으시면 관리가 그럼에도 되실 수 불구하고 밥을 먹고 술을 먹으면 또 이야기가 돌 건데 네네. 결국 보상 체계도 처음에 우리 채용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듯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체계를 짜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철저하게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예, 좀 업계 대충 이렇게 친하신 대표님들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그럼 최소한 저 정도는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차에 얼마 이렇게 좀 테이블을 짜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직원분들에게 우리 연봉 테이블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스탠다드가 생기기 때문에 대표님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잘 예리하게 설정하는 게 협상할 때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정말 누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 것 같지만 규모가 작아서 근데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뭘 하고 있는지. 네, 오히려 업무가 분화가 세세하게 돼 있지 않고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멘붕이 올 수도 있고 시키는 사람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이제 정확한 범위라든지 세세한 디테일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업무 툴도 만들고 네, 그쵸, 잔디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상호 간에 이제 불신이 또 생기고 맞습니다. 쟤는 뭐 맨날 놀고 있는 것 같고 직원 입장에서는 맨날 대표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건 거죠. 네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채용과 관련된 고민들이 시작되는 건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케어도 사실 중요한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데일리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툴, 그다음에 업무 분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툴을 사용하는 건 사용하되 워낙 스타트업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나는 우리 회사의 잡부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뽑혔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핵심 업무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가져가게끔 챙겨주셔야죠. 그래야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이직을 고민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표가 또 그럴 때 멘붕에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그분이 일을 사실은 뒤에서 다 하고 계셨던 분인 거잖아요. 그럼 멀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이력서에 써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커리어는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게 대표님께 더 또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또 퇴사겠죠. 퇴사. 네. 지금 또 입사부터 퇴사까지. 짧은 시간에 10분 안에 퇴사까지. 그래서 이제 퇴사에 대한 고민이 사실 또 채용 고민만큼이나 못지않게 많으세요. 왜냐면 또 갈등이 생겨서 퇴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고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서로에게 뒤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만약에 조언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직서를 꼭 받으시고 서명을 받으세요.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세요. 왜냐면 퇴사하시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 때문에 고민하실 거고요. 다 잠을 못 드실 거고. 그러면은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확 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직서 못 받아 두셨으면 카톡으로라도 이 사람이 자의로 사직하셨다는 거를 증빙을 남겨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뭐 공고사직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서면으로 혹은 카톡으로라도 증빙을 남겨놓으시고요. 권고사직이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해도 어쨌든 그 권고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사직서 서명 혹은 뭐 카톡으로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더 이상 없다. 네네네. 나중에 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더라 이럴 수 있고 또 밀린 임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영업 비밀까지 한 번 더 잠금 장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퇴사하면서 블라인드나 잡코리아에 이제 악성 글을 올리는 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받아두면 훨씬 더 강제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블라인드에 올린다고 해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강남 사이버 경찰서 이런 데도 많이 들락달락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미국계 기업이에요. 본사가. 그래서 정보 공개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을 받아두면 확실히 그런 가능성은 줄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죠. 퇴사와 관련된 고민이 가장 치명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대표님들이 많이 위축되거든요. 나는 모든 걸 지웠는데. 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나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결국 뭐 이렇게 살짝만 한 끗만 나가도 이렇게 되는 관계구나 하면서 이제 멘붕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법처럼 쌍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왜 이렇게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많은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법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법이고 근로기준법은 불과 생긴 지 50년도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 느낌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뭐 연차수당 이런 게 있으면 또 다 지급을 해주셔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채권 채무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자, 오늘 그 잠 못 드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인사 관련 고민 크게 5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채용,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급여, 네 번째 업무 분장,
5번째, 퇴직까지 짧은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